자, 여러분 이제 우리 14번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요 14번째 강의에서 우리가 할 거는 이제 4장 부분인데요. 드디어 이제 연립 상미분 방정식이 나왔습니다. 이 연립 상미분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정성법의 일종인 위상평면법을 이용한 분석, 그 다음에 모델링 이런 것들을 갖다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 우리가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게 연립상미분 방정식이다 보니까 행렬이라는 게 좀 필요합니다. 아마 19학번부터죠. 19학번부터 행렬이 필수 교과 과정에서 좀 빠져 있어 가지고 행렬을 배우지 않고 들어오는 신입생들이 좀 많이 있는 관계로 행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고 난 다음에 그 뒤쪽에 있는 내용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행렬 쪽에서 다룰 거는 원래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것들은 일단 좀 쳐내고요. 우리가 미분방정식에서 필요한 부분들만 일단 좀 볼 건데, 여기에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시간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설명을 갖다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참고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줬었던 선형대수학이라는 책이 있을 겁니다. 그 책을 갖다가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과서로 사용을 하고 있는 크레이지그 책의 챕터 4.0입니다. 여기에 행렬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써져 있기는 해요. 실제로 여기에 우리 그때 제가 참고서적으로 이 생능출판사에서 나온 선형대수학 쪽을 갖다가 보면 여러분들이 좀 봐둬야 될 부분이 2챕터의 행렬, 그 다음에 행렬식, 그 다음에 챕터 7 정도로 넘어갈 겁니다. 고유값과 고유 벡터, 그다음에 8의 내적, 외적, 9의 선형 변환, 뭐 요 정도만 봐두면 되거든요. 뭐 이렇게 열심히 보는 것보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도만 좀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되는데요. 그걸 다 여기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기에 너무 좀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행렬에 대한 기본 개념이요, 뭐 용어들 설명을 좀 할 거고요. 행렬 처음 본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행렬에서 나타난 연산, 덧셈, 뺄셈, 곱셈 이런 것들이나 나눗셈에 좀 사용을 할 수 있는 역행렬, 그리고 이제 원래는 여기에 이제 아까 봤었던 뭐 1차 변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갖다 우리가 좀 봐야지 되긴 하는데, 그 부분 좀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행렬식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수학 시간에 작년에 배웠을 거라고 봅니다. 벡터 외적을 갖다 계산을 하려고 하면은 해야지 되니까요. 그리고 우리도 2장 초반부는 아니죠. 2장 중간 정도쯤에 우리가 미정계수법 말고 변수변환법을 갖다 매개변수 변환법을 사용을 할 때 계산하는 거 정확히는 3장에서 했겠네요. 그 부분을 할 때 행렬식 계산하는 걸 갖다가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연립방정식, 상미분방정식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고유값과 고유 벡터에 대한 부분들까지를 갖다가 해보려고 합니다. 뭐 설명은 그냥 좀 약간 정의 위주로 쭉 하다가 중간에 우리가 실제 얘네한테 필요한 부분은 연산을 해낼 수 있고 역행렬을 구할 수 있고, 연립 상미분 방정식을 행렬로 표현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고유값이랑 고유 벡터를 구해서 이거를 갖다 연립 상미분 방정식 풀이에 써먹을 수 있으면 되거든요. 지금 결국은 다 구하는 거잖아요. 이것들의 뭐 기하학적인 의미라든지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그 의미를 갖다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잠깐 제가 설명을 갖다 좀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을 해볼 텐데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 이 장면에서 출석 체크 사진을 찍어 두시기 바랍니다.
우선 열 벡터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m 곱하기 1 형태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지칭하는 m이 뭐고 1이 뭔지는 우리 수업을 해 나가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형태가 이렇게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로로 한 줄이 쭉 있는 거죠. 이랬을 때 원소의 개수가 m개예요. 자, 그리고 이제 행벡터라는 게 있습니다. 행열 하니까 행벡터, 열벡터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거는 1 곱하기 m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눈치를 갖다 치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봤을 때 이쪽이요. 이렇게 놓고 보는데 이걸 갖다 우리가 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 같으면 행이 한 개 있는 게죠. 그래서 행벡터라고 합니다. 1행 벡터를 갖다가 그러니까 1행 행렬을 갖다가 우리가 행벡터라고 보통 이야기하고요. 1열 행렬을 갖다가 열벡터라고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전체 모양이요. 자, m 곱하기 n 행렬인데 이거는 m행 n열 행렬입니다. 그래서 가로 쪽으로 n개가 있고요. 원소가 세로 쪽으로 m개가 있습니다. 보통 가로 세로 하는데 이게 세로의 개수, 가로의 개수라고 해가지고 좀 헷갈릴 텐데요. 표현으로 보자면은 이렇게 되는데, 자, 조금 전에 행벡터 이야기했는데, 자, 이게 1행, 이게 1행이 됩니다. 당연히 요 녀석은 이렇게 간 거는 2행이 되겠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밑에 쪽으로 이렇게 내려온 녀석이요. 이거를 보면은 얘는 이제 열이 됩니다. 이게 2열이 되겠네요. 뒤에 첨자를 붙였는데 첨자로 보자면은 첨자 앞에 녀석 있죠? 이 앞에 녀석이 행을 뜻해요. 그래서 얘는 m번째 행에 있는 원소란 뜻입니다. m, n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죠. 요거는 m행 n열에 있는 원소가 되겠네요. 뒤쪽에 있는 녀석이 열을 갖다가 뜻해요. 보통 구분하기 위해서 콤마를 갖다가 붙이기도 하는데 대개 행렬의 원소의 개수가 두 자리를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일일이 다 붙이질 않고 다른 방법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냥 1열, 1행 1열에 있는 녀석을 갖다 우리가 1,1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행이랑 열은 구분이 됐죠. 그래서 여기 있는 녀석을 그냥 MN에 있다, MN 행렬 안에 있다라는 뜻으로 간단히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여기는 AIJ로 이루어져 있는 놈들이고 M 곱하기 N 행렬이라는 뜻인데 저 IJ가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보셨던 얘 2 곱하기 2는 구분이 잘 안 되겠네요. 자, 얘요. 자, A, E, N이면은 I가 2고 J가 N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치 어딘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동일한 첨자 붙이는 방법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행렬을 갖다 사용을 할 때 보통은 정방 행렬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 정방 행렬은 가로랑 세로가 동일한 개수를 갖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n 곱하기 n 행렬을 보통 정방 행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별다른 의미가 없으면 나중에 보시면은 대부분 다 정방행렬을 다룬다라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런지는 쭉 이야기를 갖다가 진행을 하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겠죠. 그 다음에 대각행렬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거는 대각선 성분 이외의 모든 성분이 0인 행렬인데, 여기서 보면은 어느 녀석을 갖다가 사용하는지와 상관없이 정방행렬일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 원소들 이외의 나머지는 전부 다 0인 경우를 뜻해요. n 곱하기 n일 때는, 그러니까 n 곱하기 n 정방열일 때는 정확히 가운데를 뜻하는데, m 곱하기 n일 경우에는 실제로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m, n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녀석이 대각선에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즉 첨자 기준으로 봤었을 때 i랑 j가 서로 같은 값인 부분을 갖다 우리가 대각행렬이라고 하는데, 그 대각행렬 부분이요. 대각행렬 부분 이외의 게 다 0이면은 우리가 말이 좀 꼬였네. 대각행렬이 아니라 정확히 대각선 부분이죠. 다이아고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다 0이면은 그걸 갖다 우리가 대각행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착각하기 쉬운 게, 대각선 성분 이외의 모든 성분이 0인 행렬이니까 대각선에도 0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보면은 이런 거 대각행렬입니다. 이것도 대각행렬이죠. 가운데 0이 들어가 있는 얘도 여전히 대각행렬이에요. 몽땅 다 0이면 여기 얘 같은 경우에 1과 3 부분도 0으로 되어져 있으면 그냥 영행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0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숫자에서 보면은 0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도 대각행렬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숫자로 보면은 1에 해당하는 녀석이요. 곱셈의 항등원이죠. 이 녀석에 해당하는 행렬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단위 행렬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대각선 성분이 전부 다 1인 그런 대각행렬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2 곱하기 2인 경우에는 우리가 1, 1, 요 위에서 여기 1, 여기 1 이렇게 되면은 2 곱하기 2가 될 거고, 3 곱하기 3에서의 단위 행렬은 요 부분이 다 1, 1, 1 뭐 이렇게 되어져 있는 녀석들입니다. 그러니까 단위 행렬이 여러 개가 나오겠죠. 자, 요런 거요. 혹은 이런 거. 특별히 우리가 얘 같은 경우는 표현하자면 i의 3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i 2 뭐 2로 표현을 해도 마찬가지고,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3 곱하기 3짜리 행렬인데 단위 행렬이다, 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전치 행렬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행과 열의 위치를 뒤바꾼 그런 행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상대적인 의미가 되겠죠. A의 전치 행렬, B의 전치 행렬, 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주어져 있는 이 행렬에 전치 행렬이라는 표현으로 위쪽에 첨자 t를 갖다가 붙이는데요.
매틀랩에서는 명령어로 프레임을 붙이는데 일단 보통 t를 갖다가 붙입니다. 대문자 소문자는 크게 구분을 안 하셔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대문자를 쓴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이거의 전치 행렬이라고 그러면은 m과 n의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즉 얘 같은 경우에 요거 같은 경우에 우리가 1행 n열에 있죠. 그런 녀석을 n행 1열로 옮겨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m 곱하기 n 행렬의 전치 행렬은 n 곱하기 m이 되겠죠. 얘 같은 경우에 m 곱하기 n 행렬인데 비해가지고 이쪽 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n 곱하기 m 행렬로 바뀌게 됩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대각행렬 있죠. 대각행렬 가운데 여기는 다이아고날이요. 대각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칭 형태로 바꿔줬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뭐 무방합니다. 이걸 전치행렬이라고 하는데 전치행렬 자체가 뭐 쓰이는 경우 요거 단독으로 이제 자체가 쓰이는 경우보다는 전반적으로는 어떤 이야기를 할 때 행과 열이 뒤바뀌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치행렬 개념들이 좀 쓰이고 있죠. 그 다음으로 이제 기본 용어에서는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역행렬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체계에서 보면은 곱셈에 대한 항등원을 만들어주는 녀석을 역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곱셈에 대한 역원이죠. 그래서 뭐 3의 역수는 3분의 1이고 5의 역수는 5분의 1. 물론 0의 역수는 없습니다. 왜 없냐면 0으로 나누거나 나누기로 해야 되는데 결국은 0을 어떤 수에다 곱했을 때 1이 나오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0에 대해서는 나눗셈이 정의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나눗셈이라는 사칙 연산에서 뺄셈과 나눗셈은 없는 연산입니다. 뺄셈과 나눗셈은 덧셈과 곱셈에 대한 역원을 갖다가 해주는 연산이거든요. 그런데 0 같은 경우에는 곱셈에 대한 역원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나눌 수가 없는 거죠. 나누기가 안 돼요. 0으로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행렬 쪽에서도 보면은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나오게끔 해주는 행렬을 갖다 우리가 역행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뭔지를 갖다 먼저 좀 찾아봐야지 되는데 우리가 이전에 구해놨죠. 단위행렬입니다. 실제 이제 뒤쪽에 곱셈을 우리가 해보면은 이 단위행렬을 곱해주면은 원래 있었던 녀석이 그대로 나와요. 때문에 단위행렬을 갖다 우리가 행렬에서 곱셈에 대한 항등원과 동일하게 취급을 하는데 역행렬 개념은 거기서 나옵니다. 곱해서 단위행렬이 나오면은 그걸 갖다가 이제 서로 역행렬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즉 A에다가 B를 곱했는데 3 곱하기 3짜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각선 부분에 111이 있는 3 곱하기 3짜리 단위행렬이 나오게끔 해주면은 A랑 B는 역행렬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일반적으로 행렬에서는 나눗셈이라는 개념은 직접적으로는 쓰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실수나 이런 쪽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나누기를 갖다 하진 않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그런데 그렇다고 나눗셈이 없냐라고 이야기하면은 되게 얘기하기 골치 아픈데 좀 곤란한데요. 아까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나누기라는 연산을 생각하지 말고요. 나누기라는 녀석은
곱셈에 대한 여건을 곱해주는 걸 우리가 나누기라고 얘기를 해요. 실수에서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여건을 곱해 주었을 때 계산하는 방법이 우리가 실수 나누기를 할 때 나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 개념에 딱 맞아가지고 우리가 그 개념을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것 뿐이고요. 나눗셈이란 연산은 없습니다. 그냥 곱하기를 하는데 여건을 곱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행렬에서도 곱하기를 갖다가 정의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나누기에 대한 개념은 여건을 곱해주는 거, 즉 역행렬을 곱해주는 게 나누기가 됩니다. 자, 근데 여건을 곱해주려면, 즉 역행렬이요. 역행렬을 곱해주려면은 주어진 행렬이 역행렬이 존재해야 되겠죠. 실수에서 나누기를 할 수 없는 숫자가 0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건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럼 행렬에서도 나누기를 갖다가 할 수 없는 녀석이 존재하겠죠. 즉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녀석들이요. 대표적으로 영행렬 같은 경우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자세한 이야기는 곱셈을 할 때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역행렬이라는 게 있다. 그 역행렬의 의미가 실수에서의 여건, 곱셈에 대한 여건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이 정도로 기억을 갖다가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기본 용어에 대한 설명을 일단 마치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엔 이제 연산 부분입니다. 행렬에 대한 연산은 뭐 그냥 크게 두 가지 정도만 생각을 합시다. 덧셈이랑 곱셈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앞쪽에서 본 것처럼 뺄셈과 나눗셈은 여건을 계산해주는, 즉 덧셈에 대한 여건을 더해주면은 뺄셈, 곱셈에 대한 여건을 곱해주면은 나눗셈이 되는 거니까 일단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만 정의를 하면 됩니다. 첫 번째로 행렬의 덧셈 부분인데요. 자,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같은 위치에 있는 원소끼리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냥 같은 위치라고 그러니까 좀 생뚱맞죠. 근데 이거는 예를 갖다 좀 보는 게 훨씬 더 편한데요. 우선은 자,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 녀석이 있었을 때, 자, 두 개의 행렬을 갖다 더한다라고 하면요, 첨자가 같은 녀석들끼리 곱해서 그 위치에다 그냥 더해주면 돼요. 즉 aij 플러스 bij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표현됩니다. 무슨 개념인지 아실 겁니다. 자, 그럼 요 이야기만 듣고서 요거 두 개를 갖다가 지금 한번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시간은 뭐 한 1분? 이 정도면 되겠죠. 자, 볼까요? 자, 제일 처음에 있는 제일 위쪽에 있는 1, 2, 3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는 녀석이요. 자, 요 녀석 부분입니다. 자, 이 녀석에 대해 가지고 덧셈을 해보면은 결국 얘랑 얘를 더하고 그 다음에 얘랑 얘를 더하고 이런 방식으로 더해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1이랑 0을 더해서 1, 2랑 마이너스 1을 더해서 1, 3이랑 3을 더해서 6, 4랑 1을 더해서 5 이런 식으로 가게 되죠. 밑에 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나오게 돼요. 뭐 다들 맞게 풀었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게 행렬에서의 덧셈입니다. 그러면은 뻔히 알 수 있듯이 행렬에서의 덧셈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행렬이 같은 크기라야 됩니다. 그래야지 같은 위치끼리 다 맞아 떨어지겠죠. 만약 서로 다른 크기이면은 덧셈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서로 다른 크기인데요. 어거지로 덧셈을 하기 위해서 크기를 맞춰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갑자기 1, 0, 1, 2 뭐 이렇게 되어져 있는 놈이 있고 1, 2 이렇게 되어져 있는 녀석을 더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냥 이쪽을 00을 써주고 덧셈을 갖다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이 행렬을 익스텐션 시키는 건데요. 그 경우에는 물리계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조건이 주어져 가지고 그렇게 익스텐션 시켜 가지고 해야 되겠다라는 상황 판단이 있을 때 이야기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크기가 틀리면은 덧셈을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곱셈은 식이 조금 복잡한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왼쪽에는 m 곱하기 l 행렬이고요. 오른쪽에는 l 곱하기 n 행렬이 있습니다. 자, 요 부분이요. 곱셈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나면은 왼쪽에 있는 행렬과 오른쪽에 있는 행렬에서 왼쪽에 있는 열 부분과 오른쪽에 있는 행 부분이 서로 같아야 됩니다. 이유는 곱셈할 때 보면은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을 서로 곱해서 어디에 써주냐면은 1행 1열에다가 써주게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렇게 같아져야지 되는데요. 자, 뭐 표현을 하면은 CIJ가 있는데 아주 복잡한 서메이션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식이 나왔죠. 이렇게 그냥 써두면은 참 표현하기 힘들어집니다. 여기가 정확히는 괄호가 빠졌네요. 이런 식으로 괄호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 얘들을 갖다가 우리가 보면은 조금 계산을 하기가 더 이해하기가 더 쉬울 텐데요. 여기에서 이 부분요. 자, 이 녀석과 이 녀석을 갖다가 서로 곱해 준다라는 게 무슨 소리냐? 얘랑 곱해요. 다음에 얘랑 곱합니다. 그게 지금 이쪽에서 봤었을 때 AIK, BKJ 이렇게 둘이 곱한다는 뜻인데요. A 1, 1이랑 B 1, 1, A 1, 2랑 B 2, 1이 서로 곱해집니다. 그리고서 쭉 더하는 거죠. 그럼 마지막에 얘랑 곱해지겠네요. 그리고서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나온 녀석이 CIJ가 돼요. 그럼 이쪽에 i번째 행과 이쪽에 j번째 열이 만나서 곱해지면은 IJ의 원소가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녀석을 한번 풀어볼까요? 자, 얘를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자, 왜 이렇게 나오냐? 따져보죠. 자, 이쪽이랑
이쪽이 계산된다고 했으니까요. 좀 쭉 써보면은, 자, 처음에는 1 곱하기 2 더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 이 녀석이 1,1에 들어가고요. 1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0. 이 녀석은 1,2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2 더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 이 녀석은 2,1에 들어가야 되고, 지금 계산을 한 게 얘랑 곱한 겁니다. 그 다음 부분은 2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0. 이렇게 되겠죠. 요것들을 갖다가 다 정리해서 값을 내면은 요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나머지 3개도 곱셈을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뭐 시간이 많이 필요하진 않을 거고요. 1분 정도면은 충분할 겁니다. 자, 볼까요? 두 번째 녀석이요. 자, 얘는 계산을 하면은 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거. 우리가 얘 왼쪽에 있는 녀석이요. 이거 같은 경우에 2 곱하기 3행렬이죠. 얘는 3 곱하기 2행렬입니다. 자, 2 곱하기 3과 3 곱하기 2를 갖다가 서로 곱해주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 곱하기 2행렬이 나와요. 이거는 원리를 생각해 보면 곱셈에 대한 정의에서 바로 나오는데요. 왼쪽에 있는 녀석의 i와 오른쪽에 있는 녀석의 j가 결합하는 형태니까 결국 그 원소들이 나오게 되는 거는 왼쪽 부분이요. 이쪽 부분에 있는 녀석,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 있는 녀석의 크기만큼 나오겠죠. 따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곱셈은 양쪽이 정확히 같은 규격은 아니라도 됩니다. 그런데 왼쪽 부분에 있는 녀석의 열과 오른쪽 부분에 있는 녀석의 행의 크기가 같아야지만 돼요. 자, 2 곱하기 2행렬 계산하면은 얘가 나오네요. 자, 똑같은 게 나왔죠. 이게 단위 행렬이라서 그렇습니다. 즉 곱셈에 대한 항동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녀석은 단위 행렬이 나왔죠. 그럼 아까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이 행렬과 이 행렬은 서로 역행렬 관계에 있는 겁니다. 뭐 역행렬은 조금 있다가 조금 더 자세히 어떻게 구하는지 뭐 이런 것들 해보기로 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곱해서 단위 행렬이 나오면은 이거를 역행렬이라고 한다 정도만 이제 기억을 해두면 되겠네요. 자, 곱셈을 다들 잘 했을 거
믿으면서 우리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지금 우리가 한 게 기본적인 용어랑 연산입니다. 사실 기본 영어랑 연산 같은 경우만 보자면은 크게 뭐 곤란할 건 없는데요. 이게 우리가 항상 그렇듯이 처음 보는 개념들 있죠. 이런 것들이 자기한테 이성적으로야 뭐 머릿속에 들어왔는데 이제 내면화가 되려면은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 무슨 소리인지는 알겠는데 내가 써먹으려면은 그 말들 자체가 좀 당연히 느껴져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사실을 갖다가 딱 배우고 나가지고 바로 그게 자기가 느끼는 느낌과 동일시 되기는 좀 힘들거든요. 사실 수학에서 흔히 이야기할 때 직관과 논리를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수학에서는 직관과 논리를 한 5대5 정도로 보는데 약간 강조하면은 직관을 조금 더 높게 봅니다. 뭐 한 51대 49. 수학에서 논리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논리를 갖다가 적용시키려면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류의 논리를 끌고 올 것인지를 갖다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서 직관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게 안 되면은 내용을 아무리 많이 우리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써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운동 같은 경우도 제 말로는 축구를 엄청 잘합니다. 자, 공이 오면은 상대방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방향으로 잘 피해가지고 드리블을 해서 가가지고 골대 넣으면 되죠. 하나하나 말로는 다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발로 움직여가지고 공을 갖다가 드리블을 해보라고 그러면 완전 꽝이에요. 어느 정도 익숙해져가지고 자기가 의도하는 생각보다 빠르게 몸이 움직여야 된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더라고요. 축구 말고도 뭐 태권도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릴 때 태권도를 갖다 했었는데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보고 막으면 늦는다는 거예요. 근데 발이 날라오는지 안 날라오는지 보지도 않고 어떻게 막습니까? 그쵸? 그런데 연습하다 보면 그게 됩니다. 어,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의 눈동자가 바뀌고요. 공격할 때. 그런데 그 눈동자 보고 얘가 일로 오겠구나 뭐 이런 식도 아니고 그 눈동자 움직임에 따라서 제 몸이 그냥 움직이는 거야. 그거 겨루기 같은 거를 수도 없이 하면서 두들겨 맞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어느 정도까지는 돼요. 물론 아주 잘하는 거는 어느 정도의 재능도 필요하긴 하겠죠. 어쨌든 이 행렬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정의랑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게 좀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져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은 시간과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행렬이나 뭐 곱셈, 행렬에서 곱셈이나 덧셈에 대한 뭐 연습들은 뭐 구글 같은 걸 찾아봐도 되고 아니면 제가 어제 권해줬었던 그 책들 있죠. 전에 그런 데를 봐도 선형대수 이런 데를 봐도 이제 있으니까 그것들을 갖다 이용을 해서 한번 문제들을 갖다 좀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출석 체크 사진을 한 장 찍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체크요. 자, 이번에 하려고 하는 건 이제 역행렬인데요. 역행렬 자체에 대해서 이제 뭐 어떻게 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보다는 역행렬이랑 연관되어져 있는 개념들을 갖다가 좀 중점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뭐 실제로는 곱셈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역행렬은 이전에 계속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A랑 B를 갖다가 서로 곱했을 경우에 단위 행렬이 나오면은 그거를 서로 A와 B가 역행렬 관계에 있다라고 하고요. A의 역행렬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역수 표시할 때처럼 위에다가 마이너스 1승을 붙여서 표시한다 정도를 갖다 좀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대표적으로 2 곱하기 2 행렬의 역행렬은 우리가 거의 뭐 공식처럼 사용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쭉 계산을 해서 보면은 A, B, C, D로 되어져 있는 행렬의 역행렬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2 곱하기 2에서의 역행렬은 자주 쓰니까 요거는 좀 공식으로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A랑 B의 위치가 바뀌고 BC 쪽은 부호가 바뀝니다. 이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앞쪽에 AD-BC가 나오는데 요거 아마 좀 익숙한 표현일 겁니다. AD-BC라고 한 게 주어진 ABCD라는 행렬에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2 곱하기 2 행렬에 행렬식 값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ABCD가 만약에 0이 되면은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0으로 나눌 수가 없으니까요. 즉 다르게 보면 행렬식 값이 0이면은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이 ABCD가 계산을 했었을 때 AD-BC가 0이 되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이 부분을 갖다 좀 잠깐 보죠. ABCD가 0이란 이야기는요, AD 빼기 BC가 0이죠. 그러면은 얘는 AD랑 BC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만약에 A, B, C, D에 있는 것들이 0인 녀석이 없다고 가정을 하죠. A, B, C, D는 전부 다 0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A, B, C, D 중에서 0인 녀석은 일단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적당히 나눠 보면요, A를 C로 나눈 거랑 B를 D로 나눈 게 같다라고 볼 수가 있죠. 됐나요? 예. A를 C로 나눈 거랑 B를 D로 나눈 게 만약에 어떤 K 값으로 똑같게 나온다. 이러면은 자, 그러니까 A가 K 곱하기 C라는 이야기고요. B가 K 곱하기 D라는 이야기니까 얘는 A, B라는 녀석은 K에다가 C, D를 갖다 곱한 이런 형태가 되죠. 즉 A, B인 이 행렬과 벡터죠. 아까 거 기준으로 하면 무슨 벡터입니까? 행벡터입니까? 열벡터입니까? 저 A, B니까 행벡터가 되겠죠. 자, A, B라는 행벡터랑 C, D라는 행벡터. 뭐 사실 이거 식을 조금 바꾸면은 AC랑 CD가 뭐 비율이 같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AC랑 BD가 서로 같다라고도 뭐 끌고 나올 수 있어요. 어쨌든 얘네들이 두 개의 행이 있는데 위에 있는 행렬에다 적당히 행에다가 숫자를 곱하면은 밑에 쪽에 있는 행이 된다. 뭐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자, 요거를 조금 더 확장을 해보자. 자, 예를 들면 이렇게요. A, B, C, D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X, Y 결과값은 0이라고 볼까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얘네들은 결국은 AX 플러스 BY 이퀄 0이고요. CX 플러스 DY도 0. 요런 관계인데 A, B랑 C, D가 곱하면은 만들어지는 관계. 뭐 숫자를 갖다가 일부러 우리가 좀 넣어 보면은 자, 여기 1, 2. 여기는 뭐 2, 4. 이런 관계면은 이 두 방정식이요. 이 연립 방정식의 해는 몇 개가 있죠?
두 개의 방정식이 일치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해가 무수히 많이 있죠. 만약에 얘네들이 00이 나오지 않고 10이 나왔다 그러면은 평행인 관계니까 해가 없는 겁니다. 즉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얘를 방정식 형태로 바꿨을 때 이 두 방정식이 혹은 세 개짜리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이 방정식들이 일치하거나 완전히 평행인 관계라는 겁니다. 기하학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요 개수들만 띄어가지고 계산을 해보는데 그 계산이 맞아 떨어지면, 그러니까 뭐 0이 나오면은 행렬식 계산을 했을 때 0이 나오면은 얘네들은 일치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요 상황에서 얘를 A라고 놓고요. 얘를 B라고 놓고, 얘를 X라고 놓죠. 미지수 X라고 놓고 나온 결과를 B라고 놔보죠. 그러면은 이게 AX 이퀄 B 형태니까 모양이 꼭 1차 방정식이랑 똑같잖아요. 따라서 양변에다가 A의 역행렬을 곱해줘요. 그럼 이거 결과가 뭐가 나오겠어요? X 이퀄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2 곱하기 2랑 2 곱하기 1이 곱해졌으니까 결국은 2 곱하기 1이 나와서 x랑 크기가 맞습니다. 즉 미지수 x를 갖다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풀을 때 역행렬을 구해낼 수 있으면은 해를 막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역행렬이 만약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해는 무수히 많은 거죠. 혹은 존재하지 않거나. 근데 오른쪽에 만약에 00이라면은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해가 x랑 y가 00인 경우 이외에도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돼요. 지금 이 구조 내에서 보면은 x랑 y가 0,0일 때를 제외하고서는 해가 원래 안 나와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이 녀석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두 방정식이 일치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x랑 y가 0,0이 아니래도 해가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어져 있는 이 녀석들을 ax 플러스 b로 바꿔가지고 우리가 풀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방정식을 다루는데 지금 이 구조에서는 x가 필요가 없죠. 실제로는 얘 몰라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방정식 쓰지 않고 그냥 a요. 이 a에 대한 것만 가지고서 a의 역행렬만 구해서 b에다 곱해주면 해가 나오니까 방정식의 미지수를 갖다 없애버리고 a에 대한 탐구만 우리가 하면은 연립방정식의 구조를 알 수가 있게 돼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선형대수학이라는 분야가 공과 쪽에서 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선형인 경우에는 주어져 있는 그 선형 방정식은 주어져 있는 방정식들을 어떻게든 전부 다 행렬로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얘네들이 선형인 경우에는 예측이 가능한데 비선형이 되면은 예측이 힘들어진다고 그랬었죠. 때문에 비선형인 녀석은 공학에서 보면은 되도록이면은 선형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형으로 바꾼 방정식을 다루는 게 선형대수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혹시 여러분들이 선형대 수학을 수강할 기회가 있으면은 꼭 한번 제대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보는 거는 A, B, C, D라는 이렇게 엘러먼트를 갖고 있는 행렬이 존재할 때 이 녀석의 역행렬은 지금 보는 것처럼 구할 수 있고,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즉 행렬식이 0인 경우는 요 A, B, C, D로 이루어져 있는 연립방정식을 고민을 했었을 때, 생각을 했었을 경우에 그 녀석의 해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 자, 정리되셨죠? 요 부분을 우리가 나중에 또 한번 써먹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2 곱하기 2 행렬뿐만이 아니라 3 곱하기 3이나 4 곱하기 4로 가도 이제 우리가 역행렬을 구할 수 있는데요. 이 역행렬을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메서드가 가우스 소거법입니다. 가우스 소거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근데 이 가우스 소거법 같은 경우 구글 이런 데 찾으면은 막바로 뜰 겁니다. 되게 지루한 과정이에요. 뭐 어렵거나 그렇진 않고, 다만 그 가우스 소거법을 아주 정상적으로 계산을 했었을 경우에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역행렬을 구하면은 n 곱하기 n 행렬일 경우에 연산이 n의 3승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2 곱하기 2면은 8번 정도, 그러니까 8 곱하기 뭐 이제 상수 8n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정확한 숫자는 뭐 해봐야지 좀 될 것 같지만은, 그런데 만약에 얘가 2 곱하기 2가 아니라 3 곱하기 3으로 오면은 얘가 27번 해야지 되는 거예요. 4 곱하기 4면은 2의 4승이 되고, 되게 계산 횟수가 빠르게 증가하죠. 필요한 계산 횟수가. 그래가지고 가우스 소거법을 조금 더 간단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을 갖다가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공학에서 보면은 행렬 형태로 만들어지는 방정식이 뭐 만만하게 뭐 연립방정식 한 2개, 3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미분이랑 연결해 가지고 이제 구할 때 보면요, 수치적으로 구할 때 보면은 뭐 한 미지수가 10,000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연산을 만에 3승을 해야 되거든요. 1조 번이 되죠. 그냥 컴퓨터한테 시킨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시간이 걸리게 돼요. 근데 뭐 10,000 곱하기 10,000짜리 행렬도 그렇게 뭐 드문 케이스가 아닙니다. 되게 많은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걸 또 이터레이션 해야지 되는 경우가 되면 정말 이제 눈이 땡그레질 거예요. 그런 것들을 위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개발하고 있는 거죠. 자, 일단 역행렬은 이렇고요. 2 곱하기 2. 그 다음에 행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행렬 곱셈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1, 2, 3, 4, 2, 1 사이로 되어져 있는 이 행렬이 있죠. 자, 얘를 곱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바꿔서 곱하잖아요. 이렇게 나와요. 서로 다르죠. 자,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이 위쪽의 역행렬 이야기를 할 때 특히나 다를 때도 하긴 하지만은 AB, BA, 지금 보니까 여기 AB 이퀄 I거나로 되어져 있는데 IN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N이 지금 빠진 거예요. 이쪽에서 왼쪽 오른쪽을 바꿔가면서 곱하더라도 똑같이 I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좀 달라집니다. 몇 가지가.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의 제곱 있죠. 곱셈 정리를 갖다가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보통은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되는데요. 행렬에서는 이게 안 돼요.
같질 않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덧셈 정리 쪽을 갖다가 보면은 결국 뭐가 들어가게 되냐면은 a 더하기 b 제곱이라는 녀석은 a 곱하기 a 더하기 a 곱하기 b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b 곱하기 b 이런 관계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a 곱하기 b랑 b 곱하기 a가 서로 같아야지 2ab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건데 같지가 않죠. 그래서 행렬에서는 덧셈 정리가 행렬에서는 뭐 곱셈 정리 같은 경우가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된다. 뭐 이런 거 정도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즉 행렬을 다룰 때 얘를 갖다가 인수분해를 갖다가 한답시고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됩니다. 그 부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영인자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보면은 a 곱하기 b가 0이면은 결국 a가 0이거나 b가 0이라야 되죠. 실수에서는. 그런데 실수가 아닌 행렬에서는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닌데 그 둘을 곱하면 0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사람을 괴롭히는데요. 왜 괴롭히냐면은 우리가 방정식을 풀을 때 x-1 곱하기 x-2 이퀄 0 이렇게 하죠. 이랬을 때 이 방정식을 갖다 우리가 풀면은 x는 1이거나 x는 2이거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x-1이랑 x-2가 서로 곱해지면은 0이 되려면 곱해졌을 때 x-1이 0이거나 x-2가 0이거나 둘 중에 하나이다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구하는 건데 a 빼기 1 a 빼기라고 하기보다는 x라고 하죠. 자, 행렬 x 빼기 1, x 빼기 2가 0이라고 해서 x가 1 또는 x가 2 행렬에서 상수 2는요 뒤에 단위 행렬 i가 곱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헷갈리니까 이번에 우리 2로 씁시다. 그러니까 이쪽도 원래 행렬을 강조하려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되냐? 안 됩니다. 정말 가슴이 아프죠.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둘이 곱하기 꼴로 나오면은 좀 머리가 아파집니다. 다 늘어놓고 다른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계산을 갖다가 해줘야지 되는 게 돼요. 이게 영인자의 존재인데 영인자가 뭐 드무냐? 아닙니다. 아주 많아요. 이런 경우 한번 보면은 둘 다 영인 행렬이 아닌데 곱했더니 0이 됐죠. 물론 영인자가 되려면은 기본적으로는 얘네들은 계산을 갖다 우리가 좀 해보면은요 a 곱하기 b가 0이 나왔는데 a나 b가 만약에 역행렬이 존재하면요 이런 식으로 곱하면은 a에 0 이렇게 곱하면은 결국 얘네는 0 이렇게 나와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아이고, 자, 여기 잘못 썼네요. 이렇게 돼서 B가 0이 된다라는 걸 갖다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즉, 만약 역행렬이 존재하면은 0인자가 아닙니다.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비해 가지고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녀석들 중에서는 0인자가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해두면 되겠죠. 자, 우리 역행렬 이야기를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대표적으로 2 곱하기 2 행렬의 역행렬 이야기를 했고,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요거를 갖다가 이야기를 했고요. 요 모양이랑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0인자라는 게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 살짝 뻔하기는 한데요. 열림 미분 방정식을 행렬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갖다가 보자. 뭐 결론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 행렬은 이런 식으로 행렬 방정식 형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우리가 행렬의 성질을 이용을 하면은 이렇게 바뀌죠. 그 다음에 얘네들 뭐 벡터로 표현을 하면 되겠네요. 컬럼 벡터요. 자, 지금 이야기했었던 걸 다시 반복을 하면은 ax 플러스 by랑 cx 플러스 dy를 우리가 a, b, c, d 곱하기 x, y로 바꿀 수 있고요. 이렇게 바꾸면은, 자, 앞쪽에서 역행렬 이야기를 했었죠. 자, 요 역행렬을 갖다가 이용을 하면은 바로 구해낼 수 있겠네요. 관계를 갖다가 적당히 좀 편하게 계산이 됩니다. 자, 요거 하나랑 또 하나는 이렇게 하려면은 이제 정확히는 열림 미분 방정식이 아니라 열림 미분 방정식인데 1개라 해야 되죠. 그래서 연립 1개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우리가 볼 건데요. 왜 1개만 보냐? 이렇게 2개로 나온 녀석 있죠. 이런 식으로 나온 녀석들은, 자,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y1을 y라고 한번 놔보죠. 여기서 이 y1은 우리 2개 상미분 방정식 풀었을 때 나오는 기저 중에 하나인 y1이 아닙니다. 그냥 미지수 y1이에요. 그리고 y2는 y'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얘는 y1'은 y'이니까 y2가 되죠. 그 다음에 y2'은, 그러니까 y2'이요. 이거는 y2'이 됩니다. 한번 미분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얘를 갖다가 보면은 y를 2번 미분한 녀석이 이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y'은 y2라고 이야기했고 y는 y1이라고 그랬으니까 결국 얘로 바뀝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y1' 이퀄 y2, y2' 이퀄 마이너스 by1 마이너스 ay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간단히 연립 미분 방정식을 행렬 방정식 형태로 바꾸는 모양과 그 다음에 2개 혹은 3개 이렇게 올라갈 텐데, 대표적으로 2개 상미분 방정식을 1개 상미분 방정식의 연립 형태로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요 장면에서 일단 우리 출석 체크 사진을 한 장 찍으시기 바라고요.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과제가 되겠죠. 세 번째 과제인데 뭐 간단히 해봅시다. 자, 3번 미분한 겁니다. AY 2번 미분, BY 1번 미분, CY 이퀄 0. 자, 요렇게 되어져 있는 녀석인데요. 이 녀석을, 자, 얘를요. 어디다 쓰죠? 자, 여기다 쓸까요? 자, 얘를 문장을 다 만들어 봐야 되는데, 아래와 같이 3개 상미분 방정식이 주어졌다. 이렇게 해볼까요? 자, 그랬을 때 이런 게 있는 거고요. 우선은 이게 3항 1차 연립 방정식이죠. 첫 번째입니다. 물론 풀이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갖다가 했었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간단히 어떤 과정을 거쳐 가지고 나왔다 정도를 갖다 써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자 1번에 해를 1번에 결과를 행렬 방정식 형태로 표현하여라. 여기서 행렬 방정식의 형태라는 거는 얘를 뜻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밑에 거 예를 들면은 자 우리 지금 이계 상미분 방정식을 풀면은 얘는 행렬 방정식의 형태로 보면은 자 y1 정확히는요 y2 이거의 미분이고요. 얘는 0, 1,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이게 y1, y2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써보라는 거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과제 3 요거를 제가 과자란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거기에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결과를요. 얘는 오늘 중으로 해서 올리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고생들 많았습니다.